안녕하세요.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여러분 날씨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찰 출신 우리 민주당의 보배시죠. 유삼영 전 총경이자 서초을 지역위원장님. 강남을입니다. 어디? 강남을. 강남을. 아니죠, 강남을. 서초 동작을 전념됐습니다. 동작을 지역 공개 보냈습니다. 네, 동작을 우리 그 지역위원장님 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장 관심사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내란 수괴 체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주력이 경찰이기 때문에 오늘 경찰 전문가 유삼영 전 총경이죠. 울산 중부 경찰서장도 하시고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와 맞서 경찰서장 하면서 싸웠고 현재 22대 총선에 나왔지만은 아깝게 이렇게 되지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방송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만 구독자 여러분, 저도 지금 그 유튜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3만 구독자입니다. 예전 선거할 때 모아둔 구독자 3만이 난데 이렇게 그 덕이 많으시고 그 용기가 있으시는 육군 대장답게 40만 대를 유지를 하는 거 보고 오늘 한 수 배워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성진관님, 편안님 안녕하세요. 데일리님 또 라이브보다 동의 부위 나오셨고요. 마을정원님, 실제 햇살소민님도 나오셨네요. 재순신 안녕하세요. 성진당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 인사하네요. 안녕하세요. 오롯이 님이 이재명 대표 TV는 115만이라고 하네요. 110만 그 200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유삼영 TV도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벌써 점점 늘어나서 640명 동접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사슴님 반갑습니다. 김동윤님 응원합니다. 흐문님 나왔었고요. 네, 소심한 사슴 안녕하세요. 힐링님 주블리 멋쟁이. 예, 지금 유삼영 동작을 지역위원장이면서 전 총경님과 같이 오늘의 이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뉴스가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가 됐다. 재신청 하루 만에 유효기간이 연장이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체포영장이 재발부됐습니다. 이제 잡으러 가야 됩니다. 체포영장이 재발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장이 지난번에 한번 하루 정도 심사를 거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았는데 이게 연장인지 재발부인지 궁금하실 텐데 지난번 영장은 7일간 유효한 체포영장을 받았습니다. 7일 내에 체포가 안 되면 그 영장은 반납을 하고 새로운 기간을 연장한 영장을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영장을 지난번처럼 일주일보다는 좀 길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장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그 공수처에서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의 유효기간을 알면 저쪽 윤석열 측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버티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영장이 언제 집행이 될 것이라는지 예측이 가능하고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장의 유효기간은 사실상 숨기는 거죠. 아, 그렇죠. 지난번에는 체포영장이 일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가슴 졸이면서 언제 하느냐, 빨리 해야 되는데 하고 1차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그것이 성공 못하고 나서 2차 카운트다운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추위에 떨면서 빨리 체포하라고 했는데 결국 1차밖에 못 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일지 10일일지 이 기간을 공개는 안 했네요. 예. 이 전략이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체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체포영장 재발부가 어저께 신청하면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조금 전에 나왔어요.
하루 만이긴 하지만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왜 그랬죠? 그 지난번 영장 그 부장 판사가 이제 했는데 그분 이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그 지난번 발부한 그분을 배제하고 다른 분한테 영장 심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읽어보고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숙고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바로 발부하면 너무 또 성의가 없어 보인다 해서 네. 시간을 좀 끌은 것 같습니다. 아, 지난번에 그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가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 예. 이번엔 다른 판사로 또 바꿔서 하다 보니까 내용을 다시 검토를 아, 그래서 늦었네요. 저는 오늘 아침 좀 나올 줄 알고 계속 1시간 틈만 나면 뉴스를 보는 거예요. 언제 발부? 전 국민이 다 그랬습니다. 아, 그래 어쨌거나 발부가 됐는데 그럼 이걸 최대한 빨리 이제 그 체포영장 집행을 들어가야 할 텐데 유총경님 생각에는 언제쯤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거를 네. 제가 이렇게 해서 그 하면 또 그 윤석열 측에서는 이 TV를 안 보는 거 맞습니까? 볼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뭐 한번 예측해 보세요.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준비를 했겠지만 영장이 발부되는 걸 전제로 준비를 하겠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정말 꼼꼼해야 되고 대규모 인원이 여러 가지 장비를 이렇게 지참을 해서 입체적으로 작전을 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이 국가 망신이기도 하지만 경찰의 위상에 큰 손상이 가고 국민적인 큰 실망을 자아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말 많은 장비들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장비 일단은 그 장비 말하기 전에 인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경찰에는 특공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인원을 이번엔 많이 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기동대도 있고 특공대도 있고 어떤 병력이 주로 수사관도 있고 들어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는 생각하십니까? 영장 네. 집행이기 때문에 형사 활동을 하는 형사들이 이제 네. 그 공수처하고 협동을 공수처의 검사와 공수처의 수사관들은 수사하는 인원이고 네. 우리 경찰도 체포 활동이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에 관련된 형사들이 최우선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사전에 이제 주변을 정리를 하고 이 저항을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동대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죠. 기동대 인력으로서 이 공무집행 수색하거나 아니면 재판 활동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동대가 있습니다. 기동대는 여러분 길거리에서 보면 파란 그 형광색 잠바를 입고 어떨 때는 화이바를 쓰고 이렇게 이제 시위를 진압하는 그분들을 이제 기동대라고 부르고 네, 네. 이 기동대가 네. 기동대는 이제 평면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길이 이제 편편한 길을 이렇게 열린 문을 통해서 가고 편편한 길을 가는데 지금 현장 상황이 바리케이트가 차벽이 쳐 있고 바리케이트가 쳐 있고 철망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지금 문이 열린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뛰어넘어야 되고 아니면 헬기에서 내려서 지금 잠겨 있는 문을 열고 또 막혀 있는 그 철망을 뚫어야 되고 네. 차를 끄집어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건 입체 작전을 하는 것은 경찰 특공대라고 있습니다. 아, 특공대. 네, 네. 경찰 특공대 복장은 보면 이제 이렇게 방탄 조끼를 입고 이 화이바를 쓰고 이제 좀 중화기를 다룰 수 있고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담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작전 부대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특공대를 그 앞에 세워야 되겠네요. 예, 특공대가 길을 터주면 기동대가 이제 제압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이 통로를 확보하고 이제 저항을 제지를 하고 그래서 공수처 인원들하고 형사들이 들어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들어갈 때 군에서 보면은 전투 단위를 앞에 하거든요. 앞에 공병대가 들어가서 예. 장애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보병이 들어가고 뭐 포병이 뒤에 그런 서고 게 뭐 이런 게 작전이 있는데 경찰은 제가 봤을 때 제일 앞에 특공대가 들어가서 그런 장애물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저 제일 앞에는 물론 검사가 서겠죠. 영장 보여줘야 예, 되니까 보여주고 난 다음에 빠지면은 특공대가 선두에 서고 그 다음에
문이 그 장애물이 해체가 되면은 이제 기동대가 따라서 예. 확 확장을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 뒤에 제가 봤을 때 스피커가 단 큰 차량에 가서 계속 스피커로 선물을 해야죠. 선물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너들이 그 경호원들이 막으면은 그것은 공무집행 방해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막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하고 집회 시 현장에서는 네. 이제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서 이 5년 7년 반, 7년 6개월 이상의 이하의 징역의 제질수가 있습니다. 하고 세 차례 이상 선무 방송을 그러니까 합니다. 그런 방송을 하고 그 뒤에는 트레일러나 뭐 넷가차 같은 걸 갖고 가서 버스들 이런 거 장애물 제거하고 네. 그 뒤에 버스가 가면서 체포 그 방해하는 인원들 체포해서 현행범으로 버스에 태우고 이런 대응을 유지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대응이? 맞습니다. 일단은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든지 기동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있는 특공 작전을 먼저 해서 문을 시정을 개방을 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는 필요에 따라서 이 문이 열려 있고 평지 길이 확보되었으면 기동대가 가고 그렇지 않으면 장비를 이용해서 평탄 작업을 해야죠. 네, 거기는 사실 그 간저 지역은 되게 넓어요. 그 안에 국방부 장관도 살고 합참의장도 살고 비서실장, 뭐 경호처장 여러 가구들이 있고 병사들 막사도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 정문만 지난번에 들어가던데 거긴 옆에 문도 꽤 있거든요. 예. 그리고 쪽문도 있고 그런 데는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포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게 울 안에 독 안에 딱 집어 엮고 시작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가면 어느 문으로 튀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체포가 그렇죠. 목적이라 하면 기본적으로는 포위가 우선이고 이 지금 한쪽으로만 하면 저쪽 방어도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격렬한 문제가 되는데 이 양 사방에서 여러 면에서 동시에 침투를 하고 침공을 한다 하면 이 방어도 이제 좀 분산이 그렇죠. 돼서 네. 뚫히거든. 네. 뚫은 데를 기본으로 병력들이 다 들어가고 네. 정문도 개방을 해서 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제가 뉴스공장이나 시선집중 이런 데서 우리 유 총장님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네. 이번 작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형태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경호처에서도 일견 보면 뭐 죽기 살기로 막는 것 같고 또 우리 공수처나 우리 경찰의 그 의지도 보이지만 이게 치킨 게임 같아서 주춤하는 사람, 물러설 겁을 먼저 먹는 사람들이 지고 이 강력한 의지가 있는 쪽에서 이기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정신 무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총을 쏜다 해서 겁나서 도망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인명 피해가 두려워서 왔다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두려워서 온 거거든요. 네. 그런 가정을 미리 그 마인드를 가지고 뭐 그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중요한데 조금이라도 뭐 총소리 한번 났는데 놀래갖고 다 도망 나오면 안 그렇죠. 되기 때문에 공포탄 쏜다고 나와버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강인한 의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이 시나리오 하지만 그 시나리오대로 되진 않고 더한 일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때의 담대함 그 지휘관부터 이제 그 병력들이 그런 마음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력은 안전하게 진압을 하기 위해서 원래 그 공성과 농성이 있는데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공격하는 쪽이 수비하는 쪽에 3배 이상은 돼야 된다. 네, 그렇죠. 네. 그 병법에 이제 있는 이야기인데 그 안전하게 한다면 이기기 위해서는 3배 정도지만 그 변수 없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 10배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저쪽에 200명이 있다면 양쪽으로 그 뭐 한 200~300명씩 이렇게 300~400명씩 그 전방위로 이렇게 병력을 배치를 하고 인원도 많아야 되고 인원도 많아야 되고 장비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첨단 그 좋은 중장비를 집어넣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휘관과 집행자들의 강력한 집행 의지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전쟁이나 뭐 현재상 똑같은 것 같아요. 유 총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지와 의지의 충돌이거든요. 예. 사실은 그리고 이런 싸움에서도 기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선빵을 탁 날리고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딱 기선을 제압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난번에는 사실은 그런 기선에서 밀렸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런 기세 싸움에서 먼저 이기려면은 한 인원들을 지난번에는 뭐 100명 정도밖에 안 갔잖아요. 그 공수처 50명, 뭐 경찰 50명 안에 실제 들어간 거는 외곽은 3,000명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 안에 못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엔 안에 투입되는 병력도 상당히 압도적인 전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때 왜 못 네. 들어갔냐 방금 질문하셨는데 그때 네. 2,700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이 경비대 우리가 말하는 경비병력 네. 기동대가 들어오는 것은 기동대가 영장 집행하는데 들어오는 것은 그건 반칙이다 하고 말로서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그 시비에 안 입살리기 위해서 네. 그 인원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 썼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저 사람들의 일방적인 책략이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행정 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경찰이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동원돼도 그동안 계속 동원됐고 별 문제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저쪽에서 단지 이제 시비 건다는 이유로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했던 것인데 네. 이번에는 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이 지금 철옹성처럼 계속 방어 강도를 높였어요. 보니까 전에는 도로와 도로 사이에는 그냥 나무 숲으로 돼 있어서 사람이 지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번엔 그 도로와 도로 사이에는 전부 윤형철도망으로 다중으로 배치한 것 같고 외곽 여러 문 앞에도 제가 사진들을 보니까 그 윤형철조망 있잖아요. 그걸 2단, 3단 그으로 이렇게 보강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정문 앞에는 버스 한 5, 6대로 아예 차벽을 만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점점 시간을 좀 놓치다 보니까 저쪽의 방어 강도는 높은데 윤형철조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척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하죠? 그거 잘라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건 통로에 지금 공수처장님도 이야기했는데 차가 들어가야 작전이 원활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차량 통로 확보이거든요. 차량 통로 확보를 위해서 큰 크레인을 가지고 이 버스라든지 이 중형 차량들을 이렇게 퍼온다든지 들어 올린다든지 해서 그 지금 원활한 차량 통로만 확보되면 유형 그런 건 잘라가면서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우리가 지금 경호처 이렇게 뭉뚱그려서 경호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보면 입장이 다른 이질적인 두 집단이 지금 경호처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경호처 중에 널공이라고 있습니다. 널공. 윤석열 이전에도 경호관이었고 윤석열 이후에도 경호관을 할 사람들을 입장하고 지금 윤석열에 의해서 선발이 되고 또 벼락 승진을 한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태도를 보면 이 윤석열이나 박종준이나 이광우 본부장이나 김성훈 그 차장 또 김신인가 하는 뭐 가족부장 이 극소수 한 줌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전체 분위기를 주도했고 널공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갔기 때문에 이번 작전을 한다 하면 그 작전 초기에 뭐 물리적인 장벽을 치우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그 인적인 장애물 방금 말한 그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 체포를 해버리는 게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찰이 100일 경찰대하고 202 경찰 있잖아요. 경비단인가? 이번에 지난번에는 사실 체포영장 집행할 때 응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어떨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경찰하고 군은 협조를 풀었고 오로지 경호처만 막은 그런 셈이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이제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네. 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최상목 대행한테 부탁을 해서 이 경찰에 지금 경호를 협조하라는 그런 공문을 그렇죠. 이제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경찰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경찰의 영향을 받는 101 경비단, 202 경비단 다 지금 이번 그 작전에 우리 경찰이 한거하지는 않는 걸로. 아,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예, 그 경호처 통제를 안 받고, 왜냐하면 이건 위법하니까요. 예. 평소 같으면 통제를 받지만 위법한 거고, 또 영장 집행은 이것은 판사가 명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를 막아서는 거는 위법하다는 것들, 위헌적이고 위법하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경찰들은.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위법한 명령에는 거부할 수 있잖아요. 거부해야 됩니다. 네, 거부해야죠. 네. 그리고 군도 마찬가지. 그 경호처에서 통제하는 군은 55 그 간저 지역 그 안에 막사도 있는데 55 군사 경찰대하고 그다음에 55 경비단이 있어요. 거기도 본연의 임무 외에는 하지 말아라고 국방부 국방 차관이, 차관이 임무를 줬거든요. 그때 저도 통화를 했어요. 음. 국방부 차관한테 더 이상 군인을 범법자로 만들지 마라. 이번에 영장 집행하는 걸 막아서는 거는 범법자가 되는 거다. 그 했냐 하니까 본인도 경호처장한테 군의 본연의 임무만 시켜라. 더 이상 하지 말고, 군의 본연의 임무는 사실 외곽 경계거든요. 네. 그것만 하고 공수처 직원들과 맞닥뜨리는 거 이런 건 하지 말아야 했는데, 아마 일부 요원들이 1선하고 2선에는 투입이 됐던 걸로 보여요. 예. 물론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번에는 더 국방부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럼 경호처 자체 병력 한 500명 정도일 것 같잖아요. 그 경호처 이런데 파견 나간 적은 없었죠. 우리 그 네. 특공대가 한 20명이 있었다 하는데 그거 다 복귀를 했답니다. 아, 그렇죠. 네, 그 707대 특수전 부대에 있는 일부 요원도 가 있었는데 그 인원들은 복귀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경찰들도 헬기를 가지고 레펠 있잖아요. 간저에서 레펠하는 방법 이런 거는 검토하지 않을까요? 예, 경찰 특공대는 각 지역마다 있는데 지방마다 있는데 다 있는 건 아니고 2개 지역마다 하나 정도의 특공대가 있고, 특공대 기본 장비 중에 이 경찰 헬기를 운용하면서 헬기에서 뛰어내리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해서 그 헬기 하강, 헬기 레펠이라 그러는데 그런 훈련을 밥 먹듯이 하고 있으니까 그 필요한 상황에서는 입체적인 작전을 위해서 헬기로 이 특공대를 하강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관제 지역이 비행 금지 구역이라서 그것을 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체포 영장에 보면은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이런 데는 기관장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형법인가요? 110조하고 111조를 형소법 110조하고 111조를 이번엔 예외로 뒀는데, 네. 그럼 체포영장의 비행금지 구역도 예외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까지는 안 했겠죠? 저 같으면 그것까지 욕을 했을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아마 역사상 그럼 최초로 헬기로 가서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헬기로 가서 체포영장 집행한 사례가 있던가요? 헬기로 갖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 아니고 윤석열 쿠데타 내란할 때 그 당시에 국회 헬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헬기가 그 사람들의 분위기, 공포심을 자극한단 말이죠. 그래서 헬기는 실제로 해봐야 몇 사람 못 옮기지만 이게 헬기가 동원이 됐다, 장갑차가 왔다는 그런 사실 자체가 상대방의 저항 의지를 죽이고 낮추는데 도움을 상당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때 맞아요. 국회 헬기로 공수부대들이 왔을 때 제가 그 사전에 첩보를 받았어요. 네. 막 군에 전화를 하긴 하니까 제보가 오더라고요. 특전사 요원들이 707 부대가 헬기로 여기 내리려고 한다, 오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의원들 본회의장에서 지금 특전사 헬기가 특전사 요원들이 헬기로
오고 있다. 근데 절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지 말고 지금 안 온 사람 빨리 가반 오게 전화 좀 하자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막 헬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공포감에 공포가 질렸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기 소리 막 부르륵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아마 거기 이번에는 그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풀 수가 있거든요. 수방사에 협조를 하고 또 미리 경고를 하고 체포영장에도 그런 것들을 좀 포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준비를 하면은 체포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준비를 하지 못하면은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실 우리가 1차 때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 한 5시간 정도 있다가 와버려 갖고 실망이 너무 크잖아요. 그때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의 기대는 엄청나게 큰 기대를 가지고 쳐다봤는데 영장을 집행하는 쪽에서의 준비는 마음의 준비나 실제 그 실물의 준비는 그 10분의 1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준비 안 된 상태로 들어가서 지금 그날 이제 변명을 하는데 이렇게 경호관들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네. 이렇게 있고 얼핏 보니까 이제 개인 화기 총기도 있는 것 같아서 왔다 요래하는데 그 안에 그 경호관이 200명 있는지는 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사람들이 평소에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것도 아는 사실이고 뭐 그렇게 상황이 급변한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이런 자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 폭력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표시입니다. 이게 팔을 치고 있다가 이제 그렇죠. 몸싸움이 벌어져서 하면 네. 쌍방으로 이렇게 자기는 얻어맞았는데 이게 팔을 잘못 놀려서 쌍방으로 이건되는 억울함을 피하기 그렇죠. 위해서 보통 같은 경우에도 누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오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나는 전혀 공격하지 않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경호관들의 자세가 포즈가 이거였대요. 이건 뭡니까? 그렇지. 공격하지 않겠다는 그런 표시고 더더구나 뒤로 돌았어요. 병력들 뒤로 돌아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던 이런 자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공격 안 하겠다는 표시를 2번, 3번 한 건데 뒤로 돌아서서 그걸 인원만 가지고 총기만 핑계를 대면서 했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준비하고 실제 준비가 안 된 상태가 첫 번째 실패의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제대로 준비도 안 되고 능력도 부족했고 의지도 부족했고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택도 없는 윤석열이가 이렇게 저항을 하고 또 경호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또 실제 최상목 군한대행도 한몫했어요. 실패에. 최상목 군한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 협조하라고 경호처에 지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 그런데 오히려 경호처 편을 든 것 같이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2차 집행하기 위해서 공수처에서도 요구를 했잖아요. 경호처에 임무 좀 줘라, 협조하라고 했는데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라 이런 엉터리 같은 지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질 일을 안 만들겠다는 거죠. 그 윤석열 편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막는 것도 안 하겠다. 이런 게 지금 상충되는 그런 어정쩡한 스탠스를 가지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국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책임 있고 권한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책임 안 지고 자기는 정리 안 하면서 알아서들 하고 알아서 책임져라. 이게 무책임한 거죠. 네. 책임자로서의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동작을 지역위원장이신데 동작을 국회의원이 나경원이에요. 근데 나경원이 이번에 보니까 뭐 체포영장 집행하러 오는 사람들 뭐 방해하면서 막겠다고 간 44명의 국민의힘 의원 속에 얼굴이 비치던데 한번 보셨습니까? 얼굴?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지금 국민의 편에 국민의 국회의원이고 국민의 힘이고 국민자가 모든 국민자를 들면서 국민의
반항하고 국민을 억누르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 쪽에 서서 지금 그쪽을 옹호하고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 내란 수괴를 체포하러 가는데 그걸 방해하려고 가서 옹호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의 기관을 흔드는 겁니다. 뭐 실제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흔들어 버렸잖아요. 훼손하고 법 질서와 자유민주적 질서 체계를 다 흔들어서 그걸 국가를 망하게 하는 길인데 거기에 편들로 가서 지금 딱 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도대체 이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가 싶어요. 그리고 예. 동작을이 어떤 동네입니까? 동작을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국가 유공자, 그다음 전쟁 참여 유공자 이런 유공자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국가를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목숨을 바친 그 국립 서울 현충원이 있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데 이 국가적인 반역을 일으킨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그런 역할을 동작구를 대표하는 분이 한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아마 후세 역사가나 또는 우리 국민들은 정확히 기억할 겁니다. 이 시대에 국가를 무너뜨리는 내란 수괴의 편에 서서 저렇게 옹호하는 모습. 지금 당장은 극우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사실 지역위원장 경찰 하시다가 하기 되게 어려우시죠? 예. 어떤가요? 그 지역 주민들 뭐 이렇게 활동하는 데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지역의 현안을 파악을 해서 상담도 하고 해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걸 해가는 그런 그 보람도 있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그런 즐거움도 일부 있습니다. 네, 군인 출신과 경찰 출신들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서 우리 유삼영 전 총경과 이지은 그 위원장은 아주 적응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방송 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면서 우리 그 민주당의 어떤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지은 총경이죠. 전 총경하고도 그때 사실은 이상민이가 경찰국 만들려고 행안부 해서 경찰을 통제하고 하려고 할 때 분열이 일어나서 그때 한 말씀 드리면 네. 그때 그 경찰국을 반대하는 경찰서장들이 이 경찰 대학생 출신들이 많았다 해서 그 당시에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하나회가 쿠데타 일으킨 거하고 똑같다. 그때 쿠데타라는 말을 그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맞다. 그때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랬죠. 예. 그건 뭐 그게 아니라 적반하장이. 그거는 그 경찰서장들 모임을 주도해서 예. 경찰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휴가를 내서 모임에 예. 참가하고 그랬는데 마치 뭐 항명을 그걸 했다. 쿠데타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이제 뭐라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쿠데타다.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은 헌법에서 이제 보장하는 중요한 원리인데 그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라고 억압하는 너희야말로 쿠데타 일당이다. 그때 국회에 가서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그 어떻게 그때 쿠데타 할지 그때 알았느냐? 그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누구를 비난할 때 자기 머리에 염두에 있는 용어를 갖고 한다고. 네. 쿠데타가 그 사람들 생각에 염두에 있으니까 쿠데타로 가지고 비난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윤석열이가 그 비상계엄 하겠다는 거 8월달에 최초로 얘기했는 줄 알았는데 윤 총경이 먼저 쿠데타 한다고 얘기를 하셨네요. 예. 그렇죠. 그 정확히 지적했는데 본인의 생각 속에 있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그 아마 지금 역으로 돌이켜 보면은 윤석열 머릿속에는 대통령 되고 나서 정치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력으로 해결 못하는 거를
총칼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이나 이런 걸 동원을 해서 한 번에 썰어버리겠다, 친위 쿠데타를 하겠다는 생각을 이미 초기에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은 뭐 여론에 신경 안 쓴다 뭐 1% 하면서 이야기. 1%도 신경 안 쓴다는 게 1% 내려가더라도 내가 한번 총칼로 쓸어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류 윤석열과 같은 쿠데타 세력들, 친위 쿠데타 세력들 머릿속에는 거기 있었던 것 같고, 그때부터 경찰 이번에 쿠데타에 관여한 사람들 이렇게 선발을 했고, 네. 군인들, 국방부 장관들 이렇게 쿠데타 적성에 맞는, 자기 취향에 맞는 쿠데타 하기 좋은 사람들 위주로 인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윤석열이가 자기 고등학교 1년 선배 김용현을 경호처장으로 하면서 충안파로 만들고, 이상민을 그 행안부 장관으로 하고 충안파로 하면서 충안파 내에서도 친위부대 용연파를 만들고 또 이상민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미 그때부터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경찰들이 그렇게 반기를 많이 들어서 그나마 그 행안부로부터 경찰 통제가 조금 그래도 강화가 어느 정도 막았죠. 어떻게 됐나요? 그 인사권이 완전히 장악이 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던데, 경찰 원래 그게 뭐 민정수석이 경찰 인사하는 거하고 지금 행안부 장관 산하의 경찰국이 하는 거하고 무엇이 다르냐, 또 어차피 청와대에서 하는 건데 다릅니다. 민정수석이 경찰 인사를 하는 거는, 민정수석은 정말 많은 정부 부처의 최고위직 몇 명만 하는 거고, 경찰국에서 경찰 인사를 관여를 하는 거는 몇천 명, 몇만 명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그 승진하려 그러면 행안부 장관 예하의 경찰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면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경찰국에서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생각할까, 요 코드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을 인사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했고 하고자 만들었고, 실제로 장악이 돼서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나고 계속 참사가 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딱 인사로 눈치를 보게 한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경찰국이 경찰의 인사를 계속 주도했네요. 그 이후에도. 예. 그 행안부 그 경찰국을 통해서 이상민 장관이 그러니까 승진하려 그러면 이상민 장관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 친위 경찰들을 만든 걸로 보이고, 예. 그러니까 저항을 못하죠. 불법적인 지시에. 그러니까 경찰을 완전히 인사를 통해서 가스라이팅을 해놓으니까 이런 쿠데타 하겠다는 불법적인 그런 지시 명령에도 이렇게 가스라이팅된 경찰들이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경찰청장, 서울 경찰청장까지 다 여기에 같이 핵심으로 이렇게 임무를 받고, 어지간하면 이거 불법이니까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대로 순응하면서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국회에도 국회 경비대장까지도 그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경비대 같으면은 평상시는 여기 저 국회의장의 통제를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또 경비병력을 움직이는 서울청과 본청의 무전을 운용하는 그런 실무자도 이제 총경 승진을 딱 앞에 있으니까 이거 뭐 불법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시키는 일에 최선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승진의 목을 딱 걸게 하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경찰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사무처에서 TF를 만들어서 앞으로 국회 경계를 담당하는, 경비를 담당하는 여기 경찰 경비대는 아예 국회 직속으로 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통제를.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그 2차 쿠데타, 3차 쿠데타가 국회가 이제 위험할 때 급하게 보니까 국회 법에 보니까 이 국회의장이 필요하면 경찰에 병력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던데, 그런 병력을 가지고 급하니까 지금 국회를 지켜야 된다 해서 일단 그 요청을 하고 실제 국회 경비대의 지휘권만 가져오면 되거든요.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숙소라든지 시스템 그대로 두고 지휘권을 가져오는데 지금 경찰을 못 믿고
국회의장이 경찰 와도 그게 지난번에 국회 경비대하고 지금 새로 국회 경비대가 뭐가 다르냐 모르니까 그럼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겠다. 그 국회의장이나 저를 믿어주시면 제가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를 해서 당분간 이제 안정이 될 때까지는 이 국회 경비를 제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는 그 국회의장 직속으로 였는 방안을 직접 TF에서 고용을 해야 됩니다. 네,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 직접 고용해도 되죠, 사실. 직접 국회에서 고용해야 됩니다. 국회 예산으로 월급을 주고. 그러니까 월급을 누가 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인사권을 누가 가졌냐 이게 중요한데 예. 그 인사권만 가져왔으면 인사권만 가져와도 또 이번에 이 대통령실에서 그 경찰이 들어가 있는데 경찰이 결국 경찰청 차장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네, 경호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로 볼 때는 국회에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조직이 공수처하고 국가수사본부예요. 예. 경찰청에 있는 국가수사본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거든요. 예.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또 뭐 지방경찰청에 또 다른 조직이 있잖아요. 그 국가수사본부는 어떤 조직입니까? 예, 경찰이 지금 13만 한 4천 해서 14만 경찰이라고 부르는데 14만 경찰 중에서 수사 업무를 하는 부분만 딱 떼서 네. 이제 수사를 하는 사람이 한 25% 30% 정도가 이제 수사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로 계산하면 한 4만, 네. 3만 이짝 저짝의 인원이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지방경찰청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또 수사를 하는 사람도 그 지방청장을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방청장을 통해서 수사하는 사람을 지휘하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경찰이 하는 수사를 전부 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간장한다. 최종적으로 보면 되고요. 예. 실제 국가수사본부 내에서도 그 자체 수사를 또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예를 들어서 검찰 같으면 중앙지검 같이 전체적인 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하는 거와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는 거하고 그 중요도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그 수사부가 있고, 네. 그러니까 지방청장 밑에 수사부가 있고 수사부장이 이제 그걸 하는데 지방 자체에서 발생한 사건은 지방청 수사부에서 하지만 그 중에 국가적으로 그 상당히 이목을 집중시킨다든지 중요하다 하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직할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관장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런 것들은 국가수사본부에서 한다는 거고요. 이번에 또 공수처하고 이 관계에서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를 못한다, 검찰이 또 못한다, 경찰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예, 경찰은 수사권 구조 조정을 그 동안에 경찰은 수사권은 검사가 수사권이 있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이런 주종 관계였었는데 그게 대등 관계로 바뀌고 또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너무 남용을 해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을 했어요. 검찰은 부패 문제, 공무원 부패 문제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만 수사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경찰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전체 수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군이라든지 특수한 직역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빼고, 그게 이제 경찰은 일반적인 수사기관이고 검사는 기소기관이면서 부패 문제와 경제 문제에 한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고 공수처는 뭐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고위공직자 범죄라고 규정된 범죄만 할 수 있는데 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에는 포함이 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이제 내란이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직접적으로 내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잖아요, 법에. 그래서 검찰이 거의 다 하던 거를 부패하고 경제 분야는 검찰이 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하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거기
검찰은 부패, 경제 등 요렇게 등자를 써놓으니까 네. 그때 저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하면서 등을 이용해서 다른 것도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다른 거에도 네. 내란 범죄가 안 들어가요. 그렇죠. 안- 다른 거에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다만 부패 네. 문제 중에서 이제 직권 남용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지금 내란 범죄가 우리 형법에서 제일 큰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 각 측에 제1번으로 나오는 범죄가 내란죄예요. 그래 네. 중대한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직권 남용은 그보다 비중이 낮은 비중인데 그렇죠. 직권 남용을 수단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그런 논리로 이제 이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그래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렇죠. 내란죄는 어마무시한 죄고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네. 그 범죄 속에서도 잘 검토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란죄는 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검찰이 하려면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연관된 관련 범죄는 할 수 있으니까 관련 범죄로 내란죄가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상 공수처도 네, 이제 네. 그런 논리로 이제 네. 직권 남용을 매개체로 하거나 아니면 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데 그 사람의 다른 범죄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단으로 삼아서 이렇게 했는 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네. 그 영장이 잘못된 가짜 영장이고 그래서 저항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판사가 영장을 이렇게 이번에 영장 이의 신청을 할 때 그 수사권이 있는 걸로 이렇게 다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은 형식적으로는 없지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해결돼 있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 유삼영 전 총경 그러니까 저기 동작을 지역위원장 하고 계시는 분과 함께 지금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돼서 윤석열을 잡아와야 되기 때문에 경찰의 최전문가를 모시고 지금 관련 얘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유삼영 총경 그 경찰 출신이고 저는 군 출신이고 제복 입은 사람으로서 사실 통하는 데가 많아서 제가 형아우 하고 있습니다. 형님이십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파면이라고 봐요. 실제 헌재에서 파면이 돼서 완전히 대통령으로부터 파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헌재 인원이 8명으로 찾고 9명인데 1명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발빠르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헌재에서 이제 로드맵을 2월 1월부터 해가 화요일 목요일에서 한동안 계속하죠. 그래서 변론 2월 전에 이미 네. 그 일정을 끝내겠다고 이제 일정을 미리 공개하면서 아주 신속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7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헌재의 그 관련 규정이 그동안 이제 무력화되고 6명 체제였는데 2명이 추가됨으로써 이제 완전체는 아니지만 이제 법을 위반한 상태는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8명 체제로서 지금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을 하고 내년 올 4월이면 또 퇴직하는 또 2인의 헌법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4월 이전에 그 심리가 되고 평의가 돼서 결론이 나야 되는 쪽으로 아주 신속하게 헌재는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내란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이 헌법재판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헌법에 그 탄핵 소추하면서 소추란 것은 기소한다는 그 일반 법원의 기소인데 거기에 내란죄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란죄라는 죄자가 들어가 버리면 이 헌법재판이 아니고 일반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확정이 돼야지 그 내란죄로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헌법재판의 본질에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바꿔서 내란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내란 행위로서 헌법 질서를 문란시키고 헌법을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이거 자꾸 하나 바꾸 내 실제 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형식적인 이제 죄냐 내란 행위냐를 이제 좀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그거는 실질하고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시간을 끌기 위한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빌미로 지금 방어선을 설치하고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헌재에서 이미 또 얘기를 했어요. 헌재가 판단해서 알아서 한다. 네. 국민의힘 너들 그 얘기하지 마라. 헌재는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 윤석열이가 내란 행위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니까 그걸 보겠다는 거지. 제자가 들어가면은 형사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야 형이 확정되니까 2년, 3년 걸릴 수가 있잖아요. 한 2년. 네. 그러니까 그 내란 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로 이렇게 보겠다는 건데 그걸 생트집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알만한 그 국회의원들도 좀 합리적인 분들도 그걸 가지고 그 틀을 잡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리고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내일 이제 내란 특검이 재발이 투표가 다시 답니다. 내일 지난번에 내란 거부권 특검 행사를 그렇죠. 거부권 행사를 지난 권한대행 한덕수가 함으로써 재의결이 넘어왔고 거부권 내일 이제 재의결을 하거든요. 내일 통과가 되면 아마 특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수처나 경찰이나 이 수사 기관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내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윤석열이가 체포가 됐으면은 내일 쉽게 통과될 텐데 그것이 지금 가장 관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은 바로 내란 특검을 다시 발의해서 1, 2주면은 또 프로세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지금 내일은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나 이번 주 내에 이제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두 가지가 가장 관심사항일 것 같아요. 윤석열 체포가 체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탄핵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검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일부 저지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석열 체포는 정말로 무엇보다 우선돼야 되고 중요하게 취급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체포가 되면은 48시간 이내 또 구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또 한계산이 남은 것 같고 구속이 돼서 이제 잘 수사를 한 20일 이내 해서 또 기소가 해야 되고. 그런데 구속하는 거는 그 공범들 그 수개보다 더 못한 중요 임무 종사자나 단순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체포가 구속은 쉽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미 그 김용현 그 공소장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죄가 차고 넘치잖아요. 어떤 사람들, 어떤 대상자들은 영장 실질 심사도 안 갈 정도로 스스로가 생각해봐도 명확하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에 불참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특검이 특검이 통과가 빨리 돼서 특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또 공수처가 하느냐? 공수처가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검찰에 또 일부를 10일 만에 넘어가야 됩니다. 구속되고 되고. 나서 10일 만에. 그러니까 그럼 또 자료가 넘어가야 되고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꼭 통과가 돼야 할 텐데 제 의견이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순서를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체포를 먼저 하고 특검을 하면 국민의힘 중에서 상당한 사람이 처음엔 그렇게 하려고 했죠. 사실은 체포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됐을 때 1차로 일주일 만에 됐으면은 이런 모양이 됐는데 근데 더 이상 계속 지체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특검이 늦어지면은 실제 공수처가 10일하고 검찰이 10일하고 기소가 돼 버리면은 특검이 돼도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단히 내일 그것이 관건인데 하여튼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 3,000여 명이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동동이님 제발요. 탐험가님 체포가 곧 특검이다. 꼬맹이 마더님 오늘은 안 되나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체포영장 발급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DS님 괜찮습니다. 삽질 기정 안 되면 또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르페타엠님, 김소영님 뭐 있고요. 보궐 갑시다 하는데 아마 우리 유삼영 총경님을 두고 한 얘기 같네요. 시마와리님, 장민님 무조건 구속 바쁩니다. 이렇게 해서 한 3천여 분이 같이 들어주셨고요. 지금 유삼영 전 총경 그러니까 동작을 지역위원장님과 같이 하다 보니 벌써 55분이 지났어요. 오늘 제가 네. 좀 말씀드리면 네. 역대로 국회의원의 효능감이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다. 그 야당이면서도 이렇게 획기적으로 전국을 주도하고 이끌고 국민들의 가려운 데를 걸고주는 국회가 없었다. 그 중심에 김병주 최고위원님 계신다. 네. 국방위원회면 저는 잘 모르지만 이쪽 분야를 아는 분들은 크게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그런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는 아니라 하는데 이런 구석에서 정말로 제 역할을 하시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데 선봉을 쓰시는 이런 진짜 멋있는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유삼영 총경님 오늘 그 경찰 이제 체포 영장의 핵심 역할을 해야 될 집행할 때 핵심 역할을 할 경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서 저도 의문이 많이 풀렸어요. 아마 이번 주 내 내일이나 모레 수목금 중에 꼭 그 체포영장 집행이 돼서 윤석열이 딱 수갑차고 나오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국민들도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예, 체포될 때 수갑차고 나오죠. 어떤가요? 그냥, 원칙은 수갑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수갑을 채우는 상황은 원칙은 수갑을 채우는 게 맞습니다. 네. 원칙은 수갑을 채우는데 이제 그 대통령의 그걸 입장을 생각을 해서 네. 안 채울 수가 있는데 또 윤석열의 성정상 거칠게 저항을 하면서 자해를 스스로가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 네, 그렇죠. 뭐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고분고분이 따라 나오면은 팔짱 끼고 이래 네. 나올 수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 체면을 생각해서 근데 야이씨 뭐 하면서 또 네. 나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갑을 채우고 거기 아마 뭐 수건을 이렇게 감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네, 국민들이 제일 보고 싶은 것이 수갑 차고 나오는 모습을 제일 보고 싶어요. 사실은 많은 그런데 그거는 외국에 보여주면 안 되는 기고 우리가 그렇죠. 국격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스스로 국격을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맞아요. 그러니까 거예요. 역시 우리 유삼경 총경님 애국심이 뛰어나요. 맞아요. 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수갑 차고 나오는 모습 본다면 국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순순히 소환에 응하고 또는 체포영장 발부되면 응해야 되는데 스스로 계속 이렇게 악수를 뜨고 있으니 진짜 국가 창피와 국격을 떨어뜨리는 건 윤석열이에요. 지금 빨리 하여튼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걸 보고 하신데 여기 이게 아니고 여러분 사필 규정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바른 쪽으로 갑니다. 지금 그 속도도 지금 진행되는 윤석열을 탄핵을 하고 체포하는 영장을 받고 진행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우리 국민들 마음이 조금 조급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너무 어렵고 국가적으로 이런 큰 위기가 좀 지속되면 안 된다는 그런 급한 마음 때문이지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이 잘 진행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 정성 때문에 그렇고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조금 지나면 옛날 이야기 하듯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요. 오늘 아주 유익했고요. 앞으로 자주 또 나오셔서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유삼경 총경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계속 나가지 마세요. 막내 비서관과 함께 오늘의 주요 뉴스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호 막내 비서관이 곧 등장하겠습니다.